구어기사단 천년에서 사시 한종수 지음 자유문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지은이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롯데관광과 한국토지공사, 세종시 도시재생센터에서 근무했다. 어릴 때부터 거의 모든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졌지만 전쟁사와 지중해, 세계의 역사에 매료되었다. 가톨릭 신자로 청년성서 모임을 하면서 가톨릭의 역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구어기사단 천년의 서사시는 새 관심사의 접점에서 탄생한 것이다. 전쟁사, 지중해사, 가톨릭사. 빨간 책방에 소개되었던 스테디셀러, 강남의 탄생을 비롯하여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걷다, 세상을 만든 여행자들, 라면의 재발견, 제갈량과 한니발 두 남자 이야기,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미 해병대 이야기, 이스라엘 국방군 제7기갑여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내놓았다. 역서로는 황관 이야기, 영락제 화해 질서의 완성,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가 있다. (577페이지) 역대 총장 명단. 55번째 이렇게 할라? 1623년부터 1636년까지 안토니오 데 파울레 프랑스. 56번째 1636년부터 1657년까지 지오반니 파올로 라스카리스 이탈리아 동로마 계열. 57번째 1657년부터 1660년까지 마르틴 데 레닌 스페인 레딘식 보르데거 건설. 58번째 1660년 아네트 드 클레몬 계산나 프랑스. 59번째 1660년부터 1663년까지 라파엘 코토네르 스페인. 60번째라 해야 되나? 60번째라 해야 되나? 1663년부터 1680년까지 니콜라스 코토네르 스페인 사상 첫 형제총장. 61번째, 61번째 어떻게 읽어야 되지? 1680년부터 1690년까지 그레고리오 가라파 이탈리아. 62번째 1690년부터 1697년까지 아드리안 데 비냐코 프랑스 아로프드 비냐코의 조카손자. 63번째 1697년부터 1720년까지 라몬 페를로스 스페인. 342페이지 24번째. 누가 보아도 놀랄 만큼 관대한 조건이었는데 그만큼 오스만군도 겨울 전투를 피하고 싶어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였다. 특히 1, 2항은 고참 기사들이 보아도 명예로운 항복으로 여길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1, 2항 한번 보자. 1번 항목 기사단은 군기와 성물, 성상 등 원하는 모든 물품과 재산을 가지고 섬을 떠날 수 있다. 성물, 성상, 원하는 모든 물품과 재산. 2번 항목 기사들은 화포를 제외한 모든 무기와 군장을 지니고 섬을 떠날 수 있다. 화포를 제외한 모든 무기. 화포를 제외한 모든 무기는 칼 같은 거거나 칼, 활,
칠항과 파랑은 주민들의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일 수밖에 없었다. 칠항은 한번 보자. 일곱 번째 항목, 향후 3년간 로더스 주민 중에 이주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이를 허락한다. 8번 항목, 잔류를 택한 주민들에게는 향후 5년간 조세를 면제한다. 칠항과 파랑은 주민들의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성문은 열리지 않았다. 릴라당의 본심은 원병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메시나에 모여있는 용병대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사실 총장을 비롯한 기사단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로더스라는 거점이지 주민들의 안위는 2차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 없이는 성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오스만 군은 하루를 더 기다린 다음 12월 16일 포격을 재개하였다. 물론 인질은 교환되었다. 기사들은 용감하게 맞섰지만 소집에 응한 주민들은 나흘 전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다. 다음 날에도 공방전은 계속되었는데 저지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바로 그날 이탈리아 지부에서 메시나의 용병대가 올 수 없다는 비보를 전해왔다. 12월 18일 전투는 이미 절반쯤 파괴된 아라곤 성벽에서 다시 재개되었다. 사실 성벽의 파괴는 물리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방어 측에 큰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기 마련이다. 이제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는지 예니치리 군단까지 투입된 오스만군의 공격은 전에 없이 그야말로 맹렬하였다. 심지어 아군이 쏜 포탄에 병사들이 산산조각이 나도 포격을 멈추지 않을 정도였다. 기사단도 릴라당 총장이 직접 지휘하면서 총력전으로 맞섰다. 날이 저물자 전투는 끝났다. 이번에도 기사단은 방어에 성공하였다. 다음 날인 19일에도 공방전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아라곤 성벽뿐 아니라 영국 성벽과 이탈리아 성벽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다. 특히 델 카레토 탑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가 가장 치열하였다. 릴라당 총장은 이번에도 최전선에서 지휘했는데 화살이나 탄환이 스치지도 않아 그에게 신의 가호가 내렸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이날 기사단 쪽의 전사자 중에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전사한 어느 영국 기사의 애인이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는 죽은 애인의 갑옷을 걸치고 무기를 들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것이다. 너무 용감한데? 시오노나나미 로도섬 공방전에서는 주인공 중 하나인 오르시니 애인이 전사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앞서 여성과의 은밀한 교제는 묵인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커플처럼 공공연한 동거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공격도 막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더 이상의 전투를 원하지 않았다. 결국 그날 밤 릴라당 총장은 회의에서 술탄의 항복 조건을 수락하기로 결정하였다. 전투에서 진 것은 아니었지만 인적, 물적 자원의 고갈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기사 2명과 주민 대표 1명이 기존의 항복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오스만 진영으로 들어갔다. 공격은 중단되었고 오스만군은 해자 안에 가득 찬 전사자를 실어 날랐으며 기사단은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양쪽은 사흘간의 휴전에 합의했고 기사와 주민 각 25명이 오스만 진영에
무장을 하지 않은 예니치리 군단병 400명이 로도스 성 안에 인질로 들어갔다. 344페이지 로도스를 떠나는 기사단. 교섭은 일주일 전처럼 아메드 파샤의 천막 안에서 진행되었다. 성문을 여는 조건은 그전과 같았다. 합의는 성탄절인 12월 25일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날 밤 400명의 예니체리 병사들이 주민들의 집을 약탈하고 성당을 모욕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고 말았다. 릴라당 총장은 그들을 진압하는 대신 술탄에게 항의했고 술탄은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400명은 오스만 진영으로 돌아왔고 기사단의 인질과 주민 대표들도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에 같은 시간 성탄 미사가 진행되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는 아치의 돌 하나가 교황의 발치에 떨어져 부서졌다. 교황청조차 로도스가 함락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양쪽 인질들이 교환되자 바로 오스만군은 진영을 2km 밖으로 물렸다. 다음 날 아침 아메드 파샤의 사신이 총장의 공관을 방문하여 술탄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고 총장은 이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날 오후 릴라당 총장은 은빛으로 빛나는 갑주 위에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를 새긴 정복 그리고 같은 문양의 망토를 입었다. 각 성벽을 지키던 8명의 기사관장과 보좌관들도 같은 차림을 하였다. 모두 18명이었다. 이들은 군기를 앞세우고 마치 개선식에 나가듯이 당당한 모습으로 당부 아즈문을 나섰다. 오스만 병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얼떨결에 길을 내주었다. 총장 일행은 그 가운데를 지나 황금색으로 빛나는 술탄의 천막 앞에 도달하였다. 천막 앞에는 아메드 파샤와 술탄의 측근인 이브라힘? 이름 또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브라힘이네. 이브라힘이 마중 나와 있었다. 총장 일행은 그들의 안내를 받으며 천막 안으로 들어섰다. 금과 은으로 호화롭게 정식된 의자에 역시 화려하게 장식된 비단옷에 달걀만하다고? 그럼 얼마나 커야 돼? 에메랄드가 박힌 터번을 쓴 술탄이 앉아 있었다. 터번. 총장 일행이 들어오자마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였다. 회담은 그리스어로 진행되었다. 술탄과 대신들은 이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이 말에 서툰 릴라당 총장을 위해 한 기사가 통역해 주었다. 젊은 술탄은 기사단의 영전분투를 칭찬하면서 알라 이름으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을 뿐 아니라 12일로 부족하면 더 시간을 주겠다고까지 제안하였다. 기사들도 이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총장은 호의는 고맙지만 최대한 빨리 성을 비우겠다고 답하였다. 양자의 대화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양쪽 모두 기사도의 모범을 보인 셈인데 마치 330년 전 이루어진 사자신왕 리처드와 살라딘의 합의가 연상될 정도였다. 물론 당시 두 군주는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그 일화를 모를 리 없는 술탄은 이런 말로 릴라당 총장을 위로하기까지 하였다. 살다 보면 도시와 왕국을 잃는 일은 왕왕 일어나기 마련이요. 그리고는 신하들을 향해 이런 말까지 남겼다. 저렇게 용감한 노인을 고향에서 내쫓자니 짐의 마음이 심히 울적하오. 술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천막을 나서려는 총장 일행 모두에게 다홍색 벨벳 한 두루마리씩을 선물로 주었다.
물론 술탄은 감상에만 빠져 있지는 않았다. 사후로 입성하겠다고 통보했던 것이다. 12월 29일 술탄은 로도스 성에 입성하였다. 놀랍게도 100명 정도의 예니체리 군단 병사들만 대동했을 뿐이었다. 측근 이브라힘을 제외하고는 대신을 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무역용 항구로 가는 길을 한번 오가기만 했을 뿐 총장군과 기사관들이 밀집해 있는 샤토 지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성문을 나서면서 터번을 벗어 기사단의 용전에 경의를 표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며칠 전 일어난 불상사 때문인지 휴화 병사들에게 패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공포했고 이는 완벽에 가깝게 지켜졌다. 술탄이 성문을 나서자 악대를 앞세운 오스만군이 입성했고 이슬람의 상징 초승달기가 성액을 냈다. 이렇게 기사단의 로도스 시대는 막을 내린 것이다. 두 항구는 섬을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하였다. 기사와 용병들은 군항으로, 주민들은 무역항에 모였다. 주민들 중 떠나고자 하는 이들은 5,000명이었다. 기사들의 생존자는 부상자를 포함해서 180명에 불과하였다. 살아남은 용병들의 숫자는 알려진 바가 없다. 기사들은 대포를 제외한 무기들과 성물들을 챙겨 배에 올렸다. 목적지는 베네치아의 땅인 크레테 섬의 카니아였는데 물론 임시 거처에 불과하였다. 그 다음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여기서 케라크 범선인 기사단의 기함 산타 마리아호에 대하여 알아보자. 기사단이 보유한 배 중 가장 큰 이 배는 원래 맘루크 왕조의 모가르비나호로서 1507년 코스섬 부근에서 납포하여 개량한 것이다. 이 배는 당분간 기사단의 이동하는 본부가 되었다. 총장과 대주교가 이 배에 탑승하고 중요한 성물도 실렸음은 물론이다. 당연하게도 이 배가 선두에 섰다. 기사단은 돛대 3개에 사각과 삼각돛을 갖춘 전투함 7척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산타 마리아호는 돛대가 같은 3개라도 다른 배보다 훨씬 더 컸다. 함장은 영국 출신 윌리엄 웨스턴 경이었다. 그 외에도 돛대가 2개인 대형 갤리선 세척이 있었는데 성 야거보 제코보호와 성 카타리나호, 성 보나벤투라호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여기에 소형 갤리선 14척, 대형 수송선 1척까지 합치면 모두 25척이었다. 하지만 10척 정도는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항해, 그것도 겨울 항해가 가능할지 불안한 상황이었기에 조선소에 두고 가야 했다. 출항일은 공교롭게도 1523년 새해 첫날이었다. 릴라당 총장은 1522년의 마지막 날이자 출항 전날인 12월 31일 술탄을 찾았다. 술탄은 섬을 떠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오스만 제국 내 통행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통행증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또한 군항에는 오스만 군인을 한 명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배려까지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는데 천막을 나서면서 릴라당 총장은 그야말로 진정한 기사이다라고 진심을 말했다고 한다. 1월 1일 오전 기사단 길을 건 산타 마리아호를 선두로 한 선단이
성 니콜라스 탑을 지나자 오스만 군의 예포가 울렸다. 기사 중의 기사, 술레이만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다. 모든 기사들은 200년 이상 자신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섬에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중에 훗날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라 발레트였다. 시오노 나나미의 표현을 살짝 비틀면 둥지를 잃은 독사들 중 가장 맹독을 가진 블랙 맘바 같은 존재였다. 349페이지 길어지는 방랑. 기사단의 임시 피난처인 크레테 섬의 카니아는 말 그대로 임시거처에 불과하였다.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기사단은 베네치아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오스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베네치아에게 기사단은 귀찮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더구나 크레테 섬에 있는 한 해상에서의 영웅적인 행위도 할 수가 없었다. 크레테에 머무는 동안 릴라당은 부상당한 기사들을 치료했고 로마로 사절을 보내 원조를 청하였다. 하드리아누스 6세는 추기경 회의를 열어 파병을 결의했을 뿐 실제 행동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그 사이 따라온 주민들은 크레테 등 에게해의 여러 섬으로 살 곳을 찾아 떠났다. 서유럽 출신들이 모두 자기 연고지로 돌아갔음은 당연한 결과였다. 기사단은 4월에 시칠리아의 메시나로 근거지를 옮겼다. 하지만 칼 5세 대신 이곳을 다스리는 총독은 땅을 떼어주는데 난색을 표하였다. 릴라당 총장은 서유럽 군주들의 공전을 돌면서 로더스 수복을 위한 십자군 결성을 호소하였다. 물론 하드리아누스 6세와의 아련이 가장 먼저였다. 1523년 9월 1일에 아련이 이루어졌지만 교황은 중병에 걸려 있었다. 그럼에도 릴라당은 근거지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시칠리아나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섬의 한 조각, 엘바 섬, 마요르카 섬, 몰타 중 하나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장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물론 교황도 기사단의 공경을 무작정 모른 척 할 수는 없었기에 일단 로마 서북 쪽에 있는 치비타 베치아로 오라고 제의하였다. 당시 이탈리아 해변은 이슬람 해적들의 약탈에 시달리고 있어서 교황청조차 소규모나마 해군을 만들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치비타 베치아는 교황청 함대의 기지였고 따라서 막 완성된 요새도 있었다. 물론 교황청 해군과 연합하여 이슬람 해적들과 싸우라는 의미였다. 기사단 입장에서는 마다할 여유가 없었기에 바로 치비타 베치아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9월 15일 하드리아누스 6세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당연히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가 열렸는데 영광스럽게도 릴라당이 그 호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다음 교황은 메디치 가문 출신인 줄리오 초기경이 선출되어 클레멘스 7세로 즉위하였다. 새 교황은 구호 기사단 단원이었기에 기사단에게는 겹경사인 셈이었다. 이렇게 1523년은 기사단에게 최악의 해였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최고의 해이기도 한 아이러니한 해였다. 기사단의 함대가 치비타 베치아에 입항하자 교황청 해군사령관인 파울로 베토리가 마중을 나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토리는 로도스에 가서 전투까지 치른 적이 있어 릴라당 총장 등 기사단의 수뇌부와는 잘 아는 사이였다. 소규모이긴 하지만 두 함대는 힘을 합쳐 작전에 나섰다. 두 함대의 존재 때문인지 적어도 이탈리아 중부, 즉 라치오와 토스카나 해안에는 이슬람 해적들이
그 해에는 더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내고 있는 중에 칼 오세로부터 멀타섬과 그 옆에 있는 고초섬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참고로 멀타섬의 면적은 246제곱킬로미터, 고초섬의 면적은 67제곱킬로미터로 합쳐도 로도스섬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강화도와 비슷한 면적이다. 물론 조건이 있었다. 칼 5세에게 충성을 바쳐야 하며 얼마 전 정복한 리비아의 토리폴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릴라당 총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선 충성을 바친다는 것부터 문제였다. 칼 5세와 프랑스는 계속 싸우고 있었기에 프랑스 기사들이 많은 기사단 입장에서는 약속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트리폴리는 이슬람에게 포위당해 있는 형국이라 방어가 쉽지 않았다. 다음 해인 1524년 6월 연합함대 5척은 다가오는 이슬람 해적들을 포위하여 두 척의 소형 갤리선을 포획하였다. 해적 전원이 포로가 되었고 물론 노자비로 혹사당하던 그리스도교인 노예들은 해방되었으며 거꾸로 해적들이 노를 저어 치비탑 해치하에 입항하였다. 기사들은 포로들의 머리와 수염을 밀어버리고 감옥에 가두고는 노자비로 부려먹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슬람 교도들에게 삭발과 면도는 가장 모욕적인 행위였다. 이런 과격한 방식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단과 교황청 함대의 연합은 다음 해에는 끝나고 말았다. 기사단은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항구 도시 비테르보로 근거지를 옮겼고 여기서 3년을 머물게 된다. 이렇게 근거지를 마련하지 못한 기사단은 설상가상으로 종교개혁의 태풍까지 맞고 만다. 잘 알려진 바대로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군의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논제를 붙이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은 유럽 전체를 치열한 찬반 논쟁의 토가니로 만들었고 결국 대분열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스칸디나비아 등 북유럽과 독일 북부 등 많은 지역이 신교를 택하게 되었는데 기사들 중 이 지역 출신들이 신교로 개종하면서 기사단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신교화된 지역의 군주와 영주들은 기사단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많은 재산 피해까지 있게 이르렀다. 이렇게 가면 결국 기사단은 바티칸을 지키는 제2의 스위스 근위대 신세가 될 것이 확실하였다. 상황이 점점 어렵게 돌아가자 릴라당 총장은 8대 언어구의 장들을 모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칼 5세의 제안을 다시 심사숙고하도록 하였다. 이러던 중 1525년 2월 24일 파비아에서 이탈리아 지배를 둘러싸고 칼 5세의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가 대전투를 벌였다. 결과는 파비아성을 포위한 프랑스군을 역포위한 신성 로마 제국군의 대승리였다.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는 포로 신세가 되어 스페인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그는 다음 해인 1526년 굴욕적인 마드리드 조약을 체결하고 이탈리아, 플랑드르, 부르고뉴 지방에 대한 영향력을 포기해야 했다. 그런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와중에 릴라당 총장은 두 진영을 오가며 중재를 하고 로더스타란을 위한 십자군 편성을 호소했지만 성과는 전무하였다. 오히려 나쁜 결과만 나왔는데 바로 변덕습기로 악명 높은 영국 국왕 헨리 8세에게 몽리를 부릴 명분을 주고 말았기 때문이다. 헨리 8세는 칼 5세와 프랑스와 1세만 찾아가고
자신은 찾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 내 기사단의 재산을 모조리 동결시켜버렸던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사단의 영국 지부를 대륙에 남은 유일한 영국 거점인 칼레로 강제 이주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릴라당 총장은 급히 영국으로 달려가 헨리 8세에게 사죄를 하였다. 마음이 부러진 헨리 8세는 동결 조치와 칼레 유배를 취소하였고 대포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기까지 하였다. 기사단은 영국에서는 급한 불을 껐지만 발을 딛고 있는 이탈리아의 상황은 점점 급박해졌다. 마드리드에서 굴욕을 겪고 프랑스로 들어온 프랑소와 1세는 조약을 파기하고 영국과 베네치아와 피렌체 공화국, 밀라노 대공국, 페라라 공국과 함께 곤약 동맹을 결성하였다. 칼 5세에게 너무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교황 클레멘스 7세도 이 동맹에 참가하였다. 분노한 칼 5세는 이탈리아에 대군을 보냈다. 신성 로마 제국군은 1527년 5월 로마를 함락시키고 악명 높은 로마 약탈을 자행하였다. 기사단 출신의 교황이 별 도움을 못 준 것처럼 기사단 역시 교황청에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다. 기사단은 로마와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참사를 막을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제노바를 거쳐 니스로 본부를 이동해야 했다. 니스에는 기사단이 운영하는 호스피스 병원이 있었다. 이렇게 기사단의 방랑시대는 유럽의 격동기와 정확하게 겹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이때 술레이만의 정복은 더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1526년 봄 모하치 전투에서 오스만군은 합스부르크의 지원을 받은 헝가리군을 대파하고 부다페스트에 입성하면서 유럽 대륙의 중심부로 더욱 깊숙이 진입했던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1529년에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심장 빈까지 포위했지만 다행히 빈은 부다페스트와 로도스의 전체를 밟지는 않았다. 이런 오스만의 위협 때문에 칼 5세와 클레멘스 7세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곤약 동맹은 해체되었다. 클레멘스 7세는 칼 5세에게 이탈리아 국왕이라는 호칭을 더해주고 왕관을 직접 머리에 씌워주기에 이른다. 이렇게 되자 기사단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다. 칼 5세는 이전에 제안한 몰타 양도 카드를 다시 내놓았다. 이번에는 조건이 확 달라졌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그리스도교 세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신앙의 적과 싸우기 위해 몰타와 고초점 등 몰타 제도를 기사단에게 양도한다. 대신 기사단은 매년 만성절에 시칠리아 섭정이기도 한 칼 5세에게 사냥용 매 한 마리를 대가로 바쳐야 한다. 만성절, 모든 성인 대축일 또는 모든 성인의 날이라고도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서방 그리스도교에서 천국에 있는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대축일로 11월 1일이다. 시칠리아 섭정이기도 한 칼 5세에게 사냥용 매 한 마리를 대가로 바쳐야 한다. 여기에 대한 해석 354페이지. 대실 해밋의 소설과 험프리 보가트 주연의 영화로 유명한 몰타의 매의 모티브가 여기서 유래했다. 작중 설명에 의하면 고기사단은
감사의 표시로 살아있는 매 대신에 황금과 보석으로 지장한 아름다운 매 조각상을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친다. 이 매 조각상은 돌고 돌아서 러시아로 흘러들어갔고 10월 혁명 당시 유출되었다가 미국에 흘러들어왔으며 범죄자들이 이 매 조각상을 놓고 이전 투구를 벌린다는 내용이다. 你甜豆狗 몰타 정착 직전인 1530년 5월 바르바로사가 지휘하는 오스만의 함대가 알제리에 있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거점 엘 페농 섬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엘 페농. 이에 멈추지 않고 스페인의 대도시 발렌시아를 공격하여 대포와 미녀들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칼 5세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복을 해야 했고 이슬람과의 전투가 존재 이유인 기사단도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트리폴리 방어에 대한 의무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6년 전에 비하면 훨씬 좋은 조건임에는 분명하였다. 적어도 칼 5세의 집 지키는 개 신세가 아닌 것은 확실하였다. 기사단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사전 준비 작업이 끝나고 1530년 10월 26일 릴라당 총장이 탄 기암 산타 마리아호가 몰타에 도착하였다. 릴라당은 7년 넘게 이어졌던 두 번째 방랑시대의 조직을 보호하고 새로운 둥지로 이끌었다는 그것만으로도 명 총장의 자격이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방랑이 끝나고 몰타 시대가 시작되었다. 로도스 시대는 끝나고 몰타 시대가 시작되었네. (357페이지) 6장 몰타의 매 6장 몰타의 매